오늘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18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이주민과 원주민들은 비록 많은 갈등을 겪긴 했지만 나름대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미국은 우선은 원주민들을 가급적이면 자국의 문화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원주민에게 기독교를 전도하고 영어를 가르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원주민들 역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데요. 흔히 5개의 문명화된 부족이라 불리는 체로키족, 치카소족, 촉토족, 크리크족, 그리고 세미놀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은 유럽으로부터 파생된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서 자치를 누리고자 했죠. 이들 중 일부는 자체적인 문자를 만들어내고 신문을 발간했으며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자치정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과 원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의 바탕에서 각종 거래를 했지만 원주민들에게 이런 개념은 낯선 것이었죠.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개개인이 각각의 토지를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별로 토지를 소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그의 후임자 중 하나였던 토마스 제퍼슨 시대에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은 이후에도 많은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인들과 원주민들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인구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미국의 독립 이후 유럽 각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진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은 조지아와 같이 미국인들과 원주민들이 공존하던 일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더욱 심화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인들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을 가져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토지를 사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끼리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부족 단위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토지를 구입했죠. 이렇게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미국인들과 원주민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중 하나가 앤드루 잭슨이었습니다. 1812년 발발한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의 결과 미국은 플로리다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던 잭슨은 전쟁 과정에서 오늘날의 미국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1814년 원주민들과 벌어진 한 전투에서는 1000여 명의 원주민 중 800여 명을 사살하죠.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전투력 자체의 차이도 있었지만 잭슨이 기존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던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잭슨은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편에 서서 싸우는 부족에게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러나 막상 전투가 끝나자 잭슨은 전투에서 패배한 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운 부족들의 땅까지 뺏어버리는데요. 잭슨은 기존의 토지에 대한 원주민들의 소유권을 뺏은 후 자신이 개인 자격으로 직접 해당 토지를 싼 가격에 구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잭슨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뺏은 선례를 만든 이후 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기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잭슨의 중재하에 각 부족들과 각종 조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엘라베마와 플로리다의 4분의 3, 테네시의 3분의 1, 조지아와 미시시피의 5분의 1을 새롭게 얻죠. 비록 공식적으로 조약이라 부르긴 했지만 잭슨이 중재를 한 방식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았는데요. 그가 사용한 대표적인 방식은 백인들이 그냥 기존 원주민들의 토지에 들어가게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원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 잭슨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양보하고 서쪽으로 이주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이를 거부한 많은 원주민들은 새롭게 땅을 차지한 백인들과의 민간인 차원의 갈등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당시 미국에서는 노예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예들이 주인으로부터 탈출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죠. 이때 오늘날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살고 있는 세미놀 부족의 경우 도망쳐온 흑인 노예들을 받아주어 자신들의 땅에 살게 했는데요. 잭슨은 세미놀 부족이 흑인 노예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플로리다 지역이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세미놀 부족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놀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미국 플로리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의 영토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를 점점 뺏어왔지만 미국 안에서 잭슨은 전쟁 영웅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잭슨은 1828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당선 이후 그는 다음 해에 곧바로 인디언 제거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요. 미국 대통령에게 원주민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미국인들을 거주하게 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한 이 법은 잭슨이 직접 역사상 의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잭슨이 대통령으로서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미국 남부의 엘라베마, 조지아 그리고 미시시피 주에서는 각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법적 배제를 확고히 하는 법안들이 주 차원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이 주들은 부족 차원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당시까지 각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없애고 부족원들로 하여금 민병대에 참가하게 하고 세금을 내게 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투표의 권한은 주지 않았고 재판을 신청할 권리나 재판장에서 증언을 할 권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법상으로 각 주들이 주 차원에서 원주민에 대한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1802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서 원주민에 관한 문제는 각 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이었던 잭슨은 이러한 법을 무시하고 남부의 주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방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잭슨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했는데 실제로 원주민들이 잭슨을 방문하여 항의했을 때 잭슨의 전쟁부 장관이었던 존 이튼은 이것은 너희의 위대하신 아버지가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재판을 할 권리마저 주어지지 않고 연방정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자 원주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미국에게 맞서거나 미국 정부에서 권유하는 대로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하는 것뿐이었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인디언 제거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원주민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한 이 법을 통해서 잭슨은 만약 원주민들이 떠나기로 결심할 경우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에 정착할 때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떠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호와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해주죠. 이때 잭슨이 한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일단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하면 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는 한, 즉 영원히 그 지역에서 머물고 땅을 소유할 권리를 지켜주겠다고 한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많은 원주민들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서쪽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끝까지 반대하지만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의 대표를 매수하거나 수를 이용하여 내분을 조장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이주를 최종적으로 결정짓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당시 엘라베마, 조지아 그리고 미시시피 주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숫자를 대략 10만 명, 그리고 잭슨의 정책에 따라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하기를 택한 원주민이 약 7만 명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원주민들은 또다시 미국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떠나기로 약속했을 때는 미국에서 떠나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들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이 임무를 부여받은 군대가 이 임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위임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정부에게 최대한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한편 떠나는 원주민들을 돌보는 일에는 비용을 아꼈죠. 결국 4,000명이 넘는 원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만 굶어 죽거나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원주민들은 이 여정을 눈물의 길이라 이름 붙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세기 초중반의 인디언 제거 정책으로 인해 1800년 약 12만 명 정도였던 미시시피 동쪽 원주민은 잭슨의 취임 이후 최종적으로 3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미국 영토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한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곧 머지않아 다시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 사이에서 풀이 자라고 물이 흐르는 한 미시시피 서쪽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말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공동체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민에 대한 정책 때문에 잭슨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20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잭슨은 일반 대중에게는 대체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의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